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쪽에서는요, 그동안 독재 권력을 자랑해오던 시진핑이가 실각했다라는 구체적인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고, 이어서 총서기의 왕양 그리고 총리에는 후춘화가 지명되는 것으로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해외 언론 여러 가지 보도를 따를 것 같으면은 시진핑이 원로들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권력을 넘겨주는 형식을 취하고 최근에 낙양, 로양을 방문했던 이후에 아마 어디에선가 연금이 되어서 강제로 그 권좌에서 내려오게 되는 이런 일을 겪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원로급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군부의 짱여우샤 그리고 일반 쪽의 후원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후계자를 지명했고 거기에서 왕양이 당의 총서기 종슈지죠. 그리고 후춘화가 총리,總理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 경제학자 수 샤오허는 셀프 미디어 프로그램에서 왕양이란 사람이 인수에는 동의를 했지만 세 가지 주요한 승계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군사력을 갖는 것이고 동시에 거기에 대한 사무총장과 군사위원회 의장직을 겸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당중앙군사위원회의 비서장을 담당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두 번째 조건은 늑대, 보통 울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늑대 전사 정책, 늑대를 빗대어서 외교를 합니다. 그 보통 짤랑, 전투하는 늑대의 짤랑 와이자오 정策라고 하는데요. 자, 이 짤랑 와이자오 정책, 이 외교 정책은요. 굉장히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로부터 혐오감을 받게 하는 주요한 원인과 배경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보면은 시진핑과 함께 이 늑대 정책을 옹호해왔던 사람이 있죠. 바로 문재인의 이 등을 이렇게 두들기고 건방을 떨던 그 왕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 왕이 그 다음에 대변인이라면서 늘 표독스럽게 독서를 뿜어내던 그 화춘잉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 지금 모두 교체가 된다 그럽니다. 모두 제거되고 주 친미 성향을 가진 친미 파벌로 이제 새롭게 이런 외교 전선이 새롭게 구축이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조건은요. 중국 공산당 최고위층이 아주 단단한 화해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바로잡는다는 명분하에 숙청하고 제거하는 일은 이제는 더 이상 없어야 된다. 라는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럽니다. 자, 지금 보면은 트럼프가 지금 이재명과 통화를 하기 전에 먼저 이재명과는 20분 했다 그러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이전에 벌써 지금 시진핑과 90분의 토론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90분 동안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한국의 제메이하고는 지금 한 20분 통화를 했으니까 통역 빼고 나면 각각 이쪽 저쪽 하고 나면 4분의 1,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내용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럼 무엇 때문에 시진핑과 먼저 통화했을까? 이걸 보니까 시진핑의 딸이 시민저 습명택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걔가 지금 하버드 대학에 유학을 와서 8년인가 9년을 갖다 공부를 하고 아직도 아마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야, 금평아, 너 계속 이런 식으로 한 말이다. 네 딸내미도 잡아들이고 네가 지금 여기다가 숨겨놓은 각종 재산도 다 내가 압류하겠다.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지금 몰래 돈 빼돌려서 지금 돈을 여기다 숨겨놓은 것들 많이 있지. 이거 전부 다 찾아내서 내가 압류하겠다라고 하는 공개, 비공개, 강제, 반강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화들짝 놀란 습근평, 시진핑과 그리고 중국 당을 장악하고 있는 기존, 소위 말 기득권층에서는 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 히토류 문제도 그렇고 도란뿌 형님이 하자는 대로 지금 다 동일하고 그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대로 가다 보면요, 결국 중국은 G2가 아니라 이젠 호랑이가 아니라 이제 고양이가 아니라 G로 아마 지금 변질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아편 전쟁, 의화단 사건, 태평천국의 난 이런 등등을 청나라 만렵에 보면서 어떤 식으로 거대한 청왕실이 깨어져 버리고 또 서양 세력의 열강의 침투를 받고 갈갈이 찢겨져서 다 땅을 나눠주는 이런 비참한 꼴이 됐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다 기억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1911년 순원 손문 선생에 의한 새로운 변화의 시도는 있었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했고 1921년 창설한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결국 여러 차례의 국공합작과 또 일본이 중국 대륙을 침투해 들어가서 만주사변, 중일전쟁 등등을 일으키면서 중국의 현대사가 많이 오역과 그리고 비참함으로 그 많은 부분들을 장식을 했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결국에 1949년 10월 1일 중국 공산당 정권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중화人民共和国,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이 됐지만 그들은 초창기 때 소위 대약진 운동을 통해서 무지막지한 근 8,500만 명에 달하는 인민들을 굶겨 죽이고 병들어 죽이고 또 패 죽이고 하면서 정말 비참한 현대사의 한 부분을 장식합니다. 그때 또 벌어졌던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에 엄청난 내홍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요 지금 이웃이라고 하면서 중국 공산당을 두고 있는데요. 이자들의 지금 모습은요 매우 괴물스럽게 지금 변해버렸습니다. 지금 거칠 것이 없듯이 함부로 독식하고 빼앗고 훔치고 하면서 중국의 지난 한 40여 년을 발전시켜더니 급기야는 미국까지 잡아먹고 자기들이 전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됐던 것이 총칼 대신에 투표라는 것이었고 또 중국 인민들을 그 정복하고자 한 그 나라에 바로 많이 이주를 시킴으로 해서 그 나라를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그 구체적인 것이 대한민국에 벌어졌었던 AWEB과 세계선거위원회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관위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자금을 받아서 중국 공산당과 협조해온 우리나라 국회. 우리나라 국회는요 이미 2009년도에 한나라당 시절에 장광근 사무총장이 중국에 가가지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19년 양정철이가 민주연구원장 하면서 중국 가서 당교 공산당 학교죠. 그 당교와 업무교류 협약을 맺으면서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중국 공산당의 2중대 3중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중국 공산당이 하자는 대로 움직입니다. 지난번에 김문수 대표 지금 한독수로 교체되어서 빼앗길 뻔했었죠. 그때 대번 그 일을 주관했던 게 누굽니까? 권영세, 권성동 모두 친중 의원들이죠. 뭐 민주당은 얘기할 거 없어요. 몽창 다니까. 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중국 공산당에서 점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서는 중국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이런 끔찍한 만행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선거라는 걸 겪으면서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부정선거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대표를 뺏겼어요. 자, 그런데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정상인 것처럼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런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맹방인 미국에서는요, 꼭 우리랑 혈맹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 나라는 반드시 미국이 도와주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전망하기로는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와의 미덥지 못한 전화통화 내용, 아니 그 꼴라 빠진 그 통역 끼고서 20분 통화했는데 뭐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사실이기만 바랄 뿐입니다. 사실은 말할 뿐인데 결국 캐나다에서 알버타에서 개최되는 G7에도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아마도 캐나다 회의는 6월 15일에서 17일까지, 제명의의 재판은 6월 18일이죠. 그러니까 17일날 마치자마자 빨리 와야 되겠죠. 그 18일날 재판에 출석을 하고 또 24일에도 또 있죠. 자, 과연 이재명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것도 참 재미난 수수께끼가 될 것 같군요. 아울러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이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개딸아이들 한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애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와가지고 뭐 대통령 뭐 누구 이러고 떠들고 앉아있는 화면을 보고 있노라면 실소를 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좀 애처롭고 아주 가련한 그런 생각이 들죠. 과연 저 녀석들이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아마 요즘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공포스럽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막상 대통령이라는 권좌에 올라갔어. 근데 막상 올라가서 보니까 겁이 나는 거야.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지, 아는 거지. 거기다가 국제관계에서 밀려오는 그 압박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하는 거를 그렇게 오매불망 희망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 그 비서들하고 얘기한 건지 알 수가 없죠. English unavailable 한 애들이니까 거기에 뭐 인터프리터가 있다 하더라도 뭐 그게 그 목소리가 도널드 트럼프 목소리인지 아니면 그 비서실장의 목소리인지 알게 뭐겠어요. 자, 시작부터 이거 삐걱거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개무시를 당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거를 극복해야 될 텐데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모종의 아주 교묘하고 절묘한 그런 함정을 파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모르겠죠. 알 수가 없죠. 뭐 여자들 돈 안 주고 꿀꺽 따먹는 거는 선수일지 몰라도 국제사회에서 품위 있는 영어를 통한 대화 이런 건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울 것이에요. 자, 우리가요 어렸을 때 보면은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잘못된 애들은요, 저도 이제 겪어보는 일인데 어려서부터 소년원을 들락거립니다. 왜? 뭐 도둑질도 하고 강간도 하고 또 강도질도 하고 이러면서 그 어른들이 하는 그 못된 짓들을 벌써 그 한 10살 때부터 하는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소년원을 들락거리게 돼요. 어쩌다 개과천선하면은 뭐 검정고시라도 보고 대학도 갈 수 있겠지만은 대다수 아이들이 벌써 시종자가 시작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야,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도 함부로 폄훼를 하고 본인의 생각이 어떻다 해서 역사의 영웅들을 갖다가 비아냥거리는 이런 경박함과 무식함을 아무데서나 드러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떠한 시험을 붙었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어떠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랐느냐, 그 아버지 어머니가 정상적인 사람이냐,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관과 도덕관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자녀들의 성장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요즘에 젊은 엄마 아빠들 보면 뭐 영어 학원 보내고 뭐 스포츠 센터 보내고 뭐 엄청나죠. 아이가 그것을 다 소화하고 하기에는 정말 버거울 정도로 시키는데 과연 그런 거 시킨다고 사람 될까요? 제가 볼 때 사람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집에서 예절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이 충효관이 확립이 되고,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내가 멸사봉공할 수 있다는 이런 자세, 그리고 임전무태하겠다 이런 자세, 소위 과거 우리 조상들이 특히 신라 화랑에서 가르쳐왔던 그런 화랑 5계와 같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할 수 있는 효제, 충신, 예의, 염치, 이와 같은 그 덕목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효제, 충신이 뭔지도, 예의, 염치가 뭔지도 몰라요. 수호지심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 그 무식한 것들에게 영어 단어 몇 개 가르쳐 준들, 점화식, 등비수열 이런 걸 가르쳐 주는 몇 급수로 가르쳐 줘봐야 뭐 하겠냐 이거야. 그런 기초가 안 된 것들에게 과연 물리, 화학, 생물지학을 집어넣고 국영수를 가르친다.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뭔가 잃어버리고 있어. 국가가 올바른 역사교육, 사상교육, 이념교육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교육부 저것들처럼 자빠져서 밥이나 먹고 있는 저런 것들, 문체부 것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사상과 이념과 문화, 도덕 수양을 높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공통점이 있죠? 교육부, 문체부, MB 때 썼던 사람들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재가 그만큼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각 부서에서 소위 말해서 위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이런 분을 우리 장관으로 모아주십시오. 이분을 우리의 차관으로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상향식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훌륭한 서기관도 있고 정말 훌륭한 사무관도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직원들의 공통된 합일된 의견으로 추대되어 그 사람들이 장관하게 된다면 지금의 교육부 장관 누구예요? 이주호. 지금의 문체부 장관 누구야? 유인촌. 저런 사람들 수준의 일은 안 하겠지. 그죠? 제가 말하는 거는 무슨 고시를 붙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부서에서든지 덕망이 있고 용맹스럽고 지혜롭고 이런 지덕체, 지인용을 갖춘 이런 용장과 지장, 덕장들이 있어요. 그거 찾아봐야 돼. 그런데 그런 사람 특징이 뭐지? 상납을 안 해. 그리고 가가지고 손을 비비면서 코맹맹이 소리하고 교원용색으로 간신짓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새로 되신 분은 그런 걸 싫어하니까 한번 사람들을 어떻게 쓰나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고요. 자, 지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캐나다 알버타에서도 기다리고 있고 워싱턴 DC에서도 기다리고 있네요. 과연 국제사회에서 공인되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지 아니면 그 정반대가 되어서 관타나모 내지는 엘살바도르로 직행을 할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